8단원입니다. 명제의 증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명제하고 조건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수학에서 쓰이는 대부분의 문장들이 명제이고, 그 명제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오늘 역시 그 어떤 명제를 증명하는 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것도 이 단원에 국한되지 않고 수학의 전 단원에서 쓰이는 또한 그 중요한 기술이니까, 기술이라고 하면 좀 뭐하고요. 수학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능력이죠. 예, 증명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보통 답만 내고 마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런지를 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을 좀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하면 실력이 많이 늘어요,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증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탐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시작은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 정의하고 정리하고 증명이라는 이 세 개의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네, 얘들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이 정의라는 건 영어로는 definition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용어의 뜻을 어떻게 한 것? 예, 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정의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 정의라고 좀 쓰는데, 중학교 때도 정의라는 말을 안 썼지만 정의는 다 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용어의 뜻을 정한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정리라는 것은 뭐냐면, 말하자면 참인 명제들 중에서 수학에서 조금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정리라고 불러요. 그럼 수학에서 중요하다는 건 뭐냐? 여러 문제를 푸는 데 쓰이고, 또 다른 정리를 증명할 때도 쓰이고, 이런 걸 중요한 거라고 하죠.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런 거는 우리가 정리라는 이름 붙여서 쓰죠. 그리고 이 증명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어떤 일련의 논리적인 과정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수학에서 어떤 명제가 있으면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봐야 될 것이고, 참이면 증명을 해야 되고, 거짓이면 발례를 들어야 되죠. 그리고 어떤 명제가 참임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으면 그 명제가 좀 중요한 것이다. 그럼 정리라는 이름을 붙이고, 좀 덜 중요한 거면은 정리라는 이름 안 붙이고 그냥 공식 정도로 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증명이라는 걸 할 텐데, 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논리적인 과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겁니다. 일단 우리가 뭔가를 증명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증명의 재료들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증명의 절차입니다. 우리가 요리를 할 때도 요리에 필요한 재료들이 있겠죠. 된장찌개 하나 끓이려면 된장 필요할 것이고, 물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각종 재료들, 버섯, 선생님 버섯 좋아하니까, 호박, 두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요. 증명의 절차라는 것은 그 요리를 어떠한 절차로 해낼 것이냐. 먼저 물을 넣고 된장을 풀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재료를 넣고,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보통 우리가 증명의 재료라고 한다면, 용어의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 알고 있는 다른 정리들을 이용해서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증명의 절차에 대해서 오늘 조금 배울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증명의 방법들에서 선생님이 4가지를 적어놨는데, 증명의 방법이 저 4가지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예를 예를 몇 가지 들고 온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직접 증명법이라고 하면 보통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어떤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사실을 증명을 하고 싶어. 그럼 시작할 때 일단 P에서 출발해서 P에서 S라는 걸 얻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S에서 뭐라는 걸 얻어내? 또 R이라는 걸 얻어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R에서 Q라는 걸 얻어냅니다. 자, 그럼 3단 논법에 의해서 결론 뭐가 되는 거야? P이면 S이고 S이면 R이고 R이면 Q니까 P이면 Q이다가 증명이 된 거죠. 증명이 끝났을 때는 보통 이렇게 네모 표시하고 이렇게 색칠을 하는 게 보통인데요. 이런 식으로 그냥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논리적으로 차곡차곡 해 나가다 보면은 결론이 나오는 것,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직접 증명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증명의 방법 중에서 선언지 제거법이라는 게 있는데, 말은 좀 어렵지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P라는 명제와
Q라는 명제와 R이라는 명제 중에서 셋 중에 적어도 하나는 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칩시다. 뭐 예를 들자면 모든 실수는 0보다 크거나 0이거나 0보다 작거나 셋 중에 하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셋 중에 하나가 반드시 성립한다는 걸 알고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P가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뭐를 증명을 해요? Q가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랄 수밖에 없는 거야? R일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A와 B의 대소관계를 비교를 할 텐데 그러면 가능한 경우가 세 가지밖에 없죠. A가 B보다 크거나 아니면은 A랑 B랑 같거나 아니면은 A가 B보다 작거나. 근데 우리가 A가 B보다 크다고 했더니 뭔가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게 아니야. 그리고 A랑 B랑 같다고 했더니 이것도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것도 아니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남는 것이 참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선언지 제거법이라고 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증명 방법이 있는데 외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증명의 방법이라는 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 논리적인 절차가 들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잘 정리하고 꺼내기만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다룰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대우명제 증명과 기류법이라는 건데요. 자, 우리가 증명하는 명제는 대부분 어떤 꼴이냐면 P이면 Q이다 꼴로 주어질 거예요. 이런 꼴로 주어질 텐데 첫 번째, 대우명제 증명은 뭐냐면 우리가 P이면 Q다라는 명제와 not Q이면 not P다라는 명제는 참거짓이 같죠. 그쵸? 그래서 이 둘 중에서 편한 것을 증명하면 되는데 만약에 원명제가 좀 어렵다면 대우명제를 증명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좀 이따 예를 들겠습니다. 그리고 원명제가 어려울 때 대우명제를 증명하면 편한 것은 특정한 형태들이 있어요. 이것도 예를 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규류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규류법은 책들을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보통 설명이 돼 있어요. 결론을 부정했을 때 뭐이면? 모순이 발생하면, 모순이면 해당 명제는 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을 부정했을 때 모순이 발생함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것을 규류법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정확히는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규류법이 뭔지를 좀 얘기를 할게요. 규류법은 뭐냐면 어떤 명제를 우리가 증명하는데 그 명제가 거짓이라고 뭐 했을 때? 가정했을 때 뭐가 생기면? 모순이 생기면 그 명제는 어떻다? 참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조금 우리가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명제 P이면 Q이다가 있어요. 자, 얘가 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얘가 참이 아니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얘가 참이 아니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발레가 있다는 얘기죠. 발레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참이 아니란 얘기는 발레, 다시 말하면 가정을 만족하지만 결론을 만족하지. 자, 어떤 명제의 발레라는 건 가정을 만족하고 결론을 만족하지 않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P이고 not Q인 것이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발레가 있다고 가정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논리적인 절차를 해나갈 텐데 그 논리적인 절차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딘가에든 모순이 생긴다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지. 모순이 생겼다는 건 뭐예요?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고. 문제가 생긴 건 뭐야? 여기에 있는 논리적인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친다면 문제는 우리가 발레가 있다고 한 가정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것을 우리가 규류법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형식적으로 암기하고 기억하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대우명제랑 규류법이 좀 미묘하게 다른데 대우명제는 P이면 Q이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not Q이면 not P이다를 증명하면 된다는 것이고요. 규류법은 어떤 명제가 있을 때 그 명제가 일단 참이 아니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랬더니 모순이 생긴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 참이 된다. 이게 규류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규류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요거는 여기서 하지 않고 이제 뒤로 넘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제를 보면서요. 자, 기본 문제 8-1부터 보겠습니다. 자, A하고 B가 실수일 때 A제곱이 0이면 A는 0이고 B는 0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 이미 알고 있는 거고.
가정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고 그 다음에 결론은 a는 0이고 b는 0이다 라는 걸 증명하자는 거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시작을 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a, b가 실수이죠. 그럼 실수에 대한 기본 성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a가 실수니까 a는 0보다 크거나 a는 0이거나 a는 0보다 작거나 이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a가 0보다 크든 0보다 작든 간에 a가 0이 아니라면 그때는 뭐가 돼요? a제곱은 0보다 큽니다. 그리고 a가 0일 때만 뭐가 되는 거야? a제곱도 0이 되죠. 마찬가지로 b가 0이 아닌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거야? 네, b제곱은 0보다 큽니다. 그리고 b가 0일 때만 b제곱이 0이 되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a와 b 중에서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 될 수가 없겠죠. 왜? 하나는 0보다 크고 하나는 0이거나 0보다 크거나 이렇게 될 테니까. 그래서 이 구조를 살펴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 되는 경우가 이 경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건 뭐 증명이라고도 보기도 뭐한데요. 우리가 뭐 굳이 얘기하자면 A, B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나열해서 그 중에서 안 되는 것들을 제거해 놨더니 남는 것은 이 경우밖에 없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하면 되겠죠. 자, 굳이 이 문제를 왜 기본 문제로 삼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어떠냐면 어떻게 돼 있어? A, B가 자연수일 때 A, B가 짝수이면 A 또는 B가 짝수이다라는 걸 증명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대우명제를 가지고 증명하는 것에 이점이 나오는데요. A 또는 B가 짝수라는 말은 세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A가 짝수이고 B가 홀수이거나 A가 홀수이고 B가 짝수이거나 아니면 둘 다 짝수인 세 가지 경우가 다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또는이라는 어떤 이러한 접속사로 연결이 돼 있는 식은요. 대우명제를 쓰면 훨씬 더 편해져요. 자,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곱한 게 짝수라면 A 또는 B가 짝수라는 걸 우리가 알고 싶은 거니까 이 결론을 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A, B가 모두 어떻게 하자? 홀수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 A는 2n 플러스 1 그리고 B는 어떻게? 2m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여기서 n과 m은 0 이상의 정수로 쓸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그럼 우리가 A, B를 곱했을 때 뭐가 나오는데 2n 플러스 1 곱하기 2m 플러스 1이 나오는데 요건 다시 써보면 4의 nm에다가 더하기 2에 뭐가 되는 거고 n 플러스 m이 되는 거고 더하기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고요? 2로 묶어내서 2nm 더하기 n 플러스 m에 더하기 1인데 이것은 mn이 정수니까 여전히 정수겠죠. 그리고 어떤 정수에다가 1을 곱해서 1을 더한 수라는 것은 결론이 뭐예요? A, B가 뭐란 얘기입니까? 홀수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증명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A와 B가 모두 홀수라고 가정을 했더니 A, B가 홀수인 결과가 나왔어. 그럼 우리는 이번에 뭐를 증명한 거예요? 대우명제를 증명을 한 거죠. 그런데 대우명제가 참이므로 원명제도 역시 참이다라고 마지막에 하나만 써주면 되겠죠. 자, 이런 것이 바로 대우명제를 이용한 증명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정과 결론에 이렇게 또는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을 때는 부정을 하면 또는이 뭘로 바뀌니까 그리고로 바뀌니까 생각할 것이 한 가지로 줄어들죠. 그래서 이렇게 대우명제를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증명이 좀 깔끔해졌죠? 예. 그래서 이 증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조금 탐구를 해보자란 얘기입니다. 자, 밑에 유제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자, 이제 드디어 기본 문제 8-2를 증명을 하겠습니다. 자,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라 그랬습니다.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라 그랬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걸 알고 있어야 되냐면 루트 3이라는 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유리수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루트 3이라는 건 뭐냐면 루트 3은 제곱해서 뭐가 되는? 제곱해서 3이 되는 양의 실수를 의미합니다. 그쵸? 이게 루트 3의 정의야. 그리고 유리수라는 것의 정의는 뭐냐면 유리수는 A분의 B 그리고 A와 B는 정수 그리고 A는 0이 아니다. 이런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들을 뭐라고 합니까? 유리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라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루트 3을 a분의 b의 꼴, ab는 정수의 꼴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걸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제곱해서 3이 되는 양의 실수는 절대로 유리수가 아니다. 이걸 증명하라는 뜻이야.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보조 정리를 하나 써놓고 들어갈게요. 이 증명을 할 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만약에 어떤 정수 n에 대해서 뭐 자연수라고 해도 되고요. n의 제곱이 뭐라면 3의 배수라면 그럼 필연적으로 뭐다? n도 3의 배수다라는 걸 먼저 증명하고 들어갈게요. 이게 증명의 중간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증명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보다는 선생님이 증명을 해주면 왜 저게 증명이 완성되는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먼저 이 보조 정리를 증명을 할 텐데요.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은 3의 배수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얘의 대우명제를 증명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증명 시작하겠게요. n이 뭐가 아니라고? 3의 배수가 아니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n은 어떤 꼴로 쓸 수 있냐면 3k 플러스 1 꼴로 쓸 수 있거나 아니면 n은 뭐의 꼴로? 3k 마이너스 1 꼴로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k는 뭐가 되고요? 정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수는 3으로 넣은 나머지가 0이거나 1이거나 2일 텐데 3으로 넣은 나머지가 1일 땐 이렇게 쓸 수 있고 나머지가 2일 때는 3k 플러스 2꼴이 아니라 3의 배수 빼기 1의 꼴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n제곱을 계산해보면 n제곱은 첫 번째 경우에는 9k제곱 더하기 6k 플러스 1. 이것은 3으로 묶어주면 3k의 제곱 더하기 2k 플러스 1이 되고요. 그리고 이 경우라면은 n제곱은 뭐가 되는데? 예, 9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이 되는데 이 역시 3으로 묶어주면 3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 돼요. 그러니까 자, 어떻게 된 거예요?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고 가정하면 이런 두 가지 꼴 중에 하나로 쓸 수 있을 텐데 그 어떤 경우에도 제곱하면 3의 배수가 아닌 거지. 우린 뭘 증명했어요?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고 가정했더니 n제곱도 3의 배수가 될 수 없더라. 그러므로 그의 대우명제인 n제곱이 3의 배수라면 n도 3의 배수이다는 참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자, 이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을 할 건데 얘를 뭘 가지고 증명할 거냐면 바로 귀류법으로 증명을 할 거예요. 자, 논리적인 절차를 한번 잘 보세요. 귀류법 뭐라 그랬어요? 그 명제가 거짓이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참이 아니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모순이 생김을 보이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라 그랬으니까 루트 3이 뭐라고 가정해보자? 유리수가 맞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보면 유리수의 뜻이 뭐냐면 유리수의 뜻은 정수분의 정수의 꼴로 표현할 수 있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루트 3은 a분의 b. a, b는 뭐라고 쓸 수 있고요. 정수로 쓸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유리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하나의 어떤 사실을 쓸 거예요. 뭐냐면 모든 유리수는 당연히 기하분수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맞죠? 6분의 9는 2분의 3으로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 기하분수. 즉 다시 말하면 A와 B가 서로 소인 정수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유리수의 중요한 성질. 다 알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루트 3의 뜻은 뭐야? 제곱해서 3이 되는 양의 실수니까 양변을 제곱하면 뭐가 돼야 돼요? 3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3은 뭐가 되는 거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는 거고요.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B의 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3A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잠깐 볼게요. A와 B는 정수죠? 그러니까 A제곱도 정수예요. 그럼 우변은 뭐야? 3A제곱이니까 3의 배수니까 당연히 여기서 뭐가 돼야 돼? B제곱은 3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뭘 증명했었어요? 어떤 수의 제곱이 3의 배수이면 그 수도 3의 배수라는 걸 이미 증명을 해놨지. 그러니까 B제곱이 3의 배수이면 당연히 뭐도 3의 배수가 돼야 돼? B도 3의 배수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B는 3B1이고 B1은 정수가 되는 그러한 B1이 있어야 됩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이 B는 3B1을 위에다가 다시 대입을 해주면은요. B의 제곱은 9B1의 제곱이 되니까 B1의 제곱은 얼마가 돼요? 3A제곱이 되고요. 다시 양변을 3으로 나누면 3B1의 제곱은 A제곱이 되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야?
좌변이 3의 배수이니까 따라서 a제곱도 뭐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3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a제곱이 3의 배수면 당연히 a도 3의 배수니까 a를 3a1의 꼴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지금까지의 결론을 보면 b는 3b1으로 표현이 돼야 하고 a는 3a1으로 표현돼야 돼. 그럼 이것은 뭐예요? a, b가 원래 우리가 서로 소인 정수가 있어야 되는데 서로 소라는 사실의 모순이 됩니다. 이 모순은 왜 발생했어요? 우리가 루트 3을 처음부터 a분의 b라고 놓을 수밖에 없다면, 그렇다면 모순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이건 대우명제랑은 다른 건데 왜 대우명제랑 다른 거냐면 굳이 이 명제를 우리가 p명 q의 꼴로 바꾼다면 가정 p는 뭐냐면 어떤 수가 루트 3이다고요? 결론은 뭐예요? 그 수가 유리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증명한 거냐? 유리수가 아니면 루트 3이 아니다를 증명한 게 아니라 루트 3이긴 루트 3인데 그것이 유리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모순은 어디서 나왔어? 루트 3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온 게 아니라 루트 3이라는 수를 제곱해서 만든 루트 3을 제곱하면 3이 된다는 사실은 썼고 엉뚱한 데서 모순이 나왔죠? A와 B가 서로 소인 정수라는 그 사실의 모순이다. 자, 이렇게 해서 증명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요? 규律법이라고 부르죠. 자, 그럼 얘가 증명이 되고 나면요. 두 번째, 2 플러스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 유리수가 아님이 증명이 됐으니까 1번을 이용하겠습니다. 2 플러스 루트 3이 뭐라고 가정해보자?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보자.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유리수의 뜻은 2 더하기 루트 3이 얼마가 되는? a분의 b가 되는 뭐가 있다는 얘기고요. 정수 ab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루트 3은 얼마가 되는데? 다시 쓰면 a분의 b에서 뭘 뺀 거? 2를 뺀 거 되는데 얘는 뭐예요? a분의 b 마이너스 2a가 되고 여기서 명백히 a도 정수고 b 마이너스 2a도 정수니까 뭐예요? 유리수가 됩니다. 자, 그럼 모순이 발생했죠. 어떤 모순이 발생했어요? 우리가 1에서 증명했던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어야 되는데 유리수란 모순이 발생한 거지. 그래서 2 플러스 루트 3도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좀 확장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유리수와 무리수의 합은 언제나 무리수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어요. 지금 바로 유리수와 이미 무리수라고 증명된 것이 두 개를 더했을 때 유리수란 모순이 생긴 거니까. 자, 그래서 이 기본 문제 8-2는 여러분들에게 규律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공부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절대부등식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절대부등식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다시 말하면 산술기하 부등식과 그리고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의 활용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우리가 등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나눴었냐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인 항등식과 그리고 특정한 x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방정식으로 등식을 구분할 수가 있죠. 맞죠? 항등식은 항상 참인 등식, 방정식은 x의 값에 따라 참것이 바뀌는 등식이에요. 그쵸? 그럼 비슷하게 부등식도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부등식은 항상 참인 부등식과 때에 따라 참것이 바뀌는 부등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항상 참인 부등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절대 부등식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부등식은 항등식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방정식처럼 x의 값에 따라 달라지는 걸 보통 조건 부등식 따위로 부르는데 별로 중요한 용어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x는 3보다 작다. 이건 조건 부등식이지, 그지? 그런데 뭐 3은 0보다 크다. 이건 항상 성립하니까 절대 부등식이에요. 혹은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뭐예요?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방정식은 풀어야 되고 항등식은 얘가 왜 항등식인지를 증명을 하거나 아니면 또는 뭐 항등식의 성질을 위해서 계수를 구하거나 이런 짓을 했었어요. 부등식 파트에서도요. 조건 부등식은 우리가 이걸 풀어서 해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절대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뭘 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야? 예, 그 부등식을 증명하는 게 목적이 되는 겁니다. 자, 간단한 절대 부등식을 하나 선생님이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걸 증명하기 전에 항상 절대 부등식은 범위가 나옵니다. 예, 이 경우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라는 거 한번 증명해 볼게요.
자, 간단합니다. 우리가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라는 것을요. 앞에 있는 x제곱 더하기 x까지 놔두고 4분의 1을 더하고 4분의 3이라고 쓸 수가 있죠. 그쵸? 그러면 얘는 x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이 되고요. 더하기 얼마? 4분의 3이 되는데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커 나갔기 때문에 이 값은 4분의 3보다 커 나갔고 4분의 3보다 크다는 것은 0보다 크다는 얘기다. 뭐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 있겠죠. 또 하나 볼까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 더. A, B, C가 실수일 때 우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보다 같다. 이것도 하나의 절대부등식인데요. 요거 이제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공통수학 1에서 배웠던 거죠. 이건 2분의 1을 앞으로 빼주게 되면은 2A제곱 더하기 2B제곱 더하기 2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그리고 마이너스 2CA라고 쓸 수가 있는데요. 요 놈은 다시 2분의 1로 어떻게 해주면 묶어주고 안에 걸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더한 것도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게 이제 증명입니다.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증명할 때 항상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식이 0보다 큰 게 맞긴 맞지만 실제로는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죠. 자, 근데 이런 경우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얘가 0이 되는 값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절대부등식을 증명할 때는 반드시 등호가 있다면 이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는 게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경우라면 등호가 언제 성립해? A 이퀄 B 이퀄 얼마일 때? C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등호 성립 조건을 체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뒤에서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절대부등식이라고 하고 절대부등식의 증명 과정을 배우겠다는 건데, 자, 우리가 어떤 절대부등식을 증명할 때는요, 증명에 쓰이는 아이디어가 거의 고정돼 있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A가 B보다 크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라? 증명하라고 했으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A가 B보다 크다라는 것은 A에서 B를 뺀 게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등식을 증명하라고 할 때 이 부등식의 양변에서 어떤 조작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증명하라고 했으니까 뭐가 큰지 모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뺀 다음에 그 뺀 결과가 0보다 큰지 작은지 그것을 판단해서 증명하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부등호가 바뀌어 있으면 이게 0보다 작다는 걸 증명하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빼는 게 여의치가 않다. 루트 같은 게 들어가서. 그래서 A, B가 만약에 양수라면 양수란 조건이 있다면 빼는 게 아니라 제곱해서 뺀 게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증명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A, B가 양수인 경우에는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선 B분의 A의 값이 1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해도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양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제곱을 가지고 비교해도 되고 아니면 비율을 가지고 비교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되죠?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우리 지금 증명을 배우고 있잖아?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뭔가를 증명을 해서 증명 과정을 써볼 만한 기회는 없을 거예요. 많지 않아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그런데 알고 있어야 돼.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수리논술 같은 걸 볼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럼 먼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어떤 문제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보다? 2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그리고 얘를 증명하라 그래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걸 일단 왼쪽에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하는 게 이제 잘못하는 거냐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2AB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증명하라며. 그러면 좌변에서 우변으로 넘겨주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러니까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따라서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답을 씁니다. 자, 이거는 명백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걸 한 것을 잘 논리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이 사실이 성립하는지 모르니까 증명을 하라고 한 건데 증명을 하고 하는 목표를 써놓고 식을 조작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밝혀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증명하라는데 그게 참이라고 가정하고 모순이 없다는 걸 설명한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모순이 없다고 해서
모순이 없다고 해서 그게 항상 참인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것을 참이라고 가정해서 모순이 없어졌다. 애초부터 가정이 틀렸는데 모순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지. 이게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건 이렇게 뭐 더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증명해야 되느냐? 우리가 얘가 크거나 같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잖아, 사실. 모르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맞다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증명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에서 2ab를 빼볼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아직 우리는 어느 게 큰지 결론 안 내렸죠. 뺐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으로 쓸 수가 있고 이것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는데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니까 0보다 커 나갔다는 것이 이렇게 됩니다. 뺐는데 0보다 커 나갔다. 따라서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ab보다 커 나갔다라고 결론을 쓰면 되는 거죠. 자, 둘의 차이를 알겠죠? 이게 절차적인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절대부등식은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산술기와 조합평균과의 관계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대표적인 절대부등식 중에 하나예요, 이게. 자, 쓰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두 개의 양수 a와 b에 대해서 a와 b를 2배에서 얼마로 나눈 거? b로 나눈 것. 이것을 a와 b의 산술적인 평균이다. 산술평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간단히 나는 여기서 a라고 쓰겠습니다. 이것을. 아리스메틱이 산술이란 뜻이야. 아리스메틱 민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a와 b를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쓸 거냐면 기하평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기하평균, 지오메트릭의 첫 자인 g를 쓸게요. 그리고 세 번째, a 더하기 b 분의 위에다가 2ab를 쓸 건데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a와 b의 조화평균이라고 부를 거예요. 조화롭다, 하모닉의 첫 자인 h라고 보통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왜 얘네들한테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이란 말이 붙었는지까지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선. 사실 의미가 좀 있는데요. 그리고 재밌어요. 근데 영상 강의가 길어지면은 조금 지루하죠.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기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오늘은 그냥 요까지만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얘네들이 이제 셋 다 평균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 상황에서 항상 a보다는 누가 크거나 같고 g보다는 크거나 같고 g보다는 h가 크거나 같다라는 게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 우리는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과의 관계라고 불러요. 자,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등식부터 볼게요. 첫 번째, 2분의 a 플러스 b가 누구보다?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한번 증명을 해보자. 자, 양변 제곱해서 증명하면 안 되지. 항상 어떻게 하자고? 얘를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증명하자는 거니까 좌변에서 우변을 뺀 다음에 그게 0 이상인지를 알 수 판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ab를 한번 빼볼게요. 뺀 다음에 얘를 통분을 해보면 얘를 2분의라고 올리고요. 이걸 a 빼기 2 루트 ab라고 쓸 수 있고 더하기 b라고 쓸 수 있는데 a라는 건 루트 a의 제곱이고 b라는 건 루트 b의 제곱이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루트 ab는 루트 a와 루트 b를 곱한 거니까 이건 다시 쓰면 2분의 가로 열고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됩니다. 어떤 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커나 같으니까 이 값은 0보다 커나 같고요. 뺀 게 0보다 커나 같으니까 성립하겠죠. 그쵸? 자, 여기서 우리가 등호 성립 조건을 찾아볼까요? 여기서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여기서 등호가 성립할 조건과 같죠. 이게 같아지면 얘네들이 같아지는 거니까. 따라서 여기서 등호 먼저 성립해요. 루트 a와 루트 b가 같을 때, 즉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합니다. 자, 비슷하게 이제 기하평균과 조합평균과의 관계를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 우리는 얘를 증명을 하고 싶은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좌변에서 우변을 역시 빼보겠습니다. 빼서 증명을 할 거고요. a 플러스 b분의 2ab가 될 거고 계산을 조금 해볼게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b로 묶어주게 되면 자, 앞에 게 뭐가 되느냐? 루트 ab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2ab가 되거든요. 그런데 잘 보면 여기에 ab, 여기에 ab가 있죠. 그래서 이 식을 전체를 루트 ab로 묶어내겠습니다.
루트 AB로 묶어내면 루트 AB로 묶어낼 수 있고 안에가 뭐가 되느냐?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루트 AB가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A 플러스 B분의 앞에는 뭐가 되는 거고 루트 AB가 되는 거고 이 안에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는데 A와 B가 양수니까 항상 0보다 커나 같아 되겠죠. 그래서 역시 성립하고요. 이때 역시 등호는 어디다 성립합니까? 등호는 여전히 얘가 0일 수밖에 없지 얘네들은 0이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합니다. 결론 뭐예요? 산술평균 2분의 A 플러스 B와 기하평균 루트 AB와 조합평균 A 플러스 B분의 2AB 사이에는 항상 이러한 관계가 있다는 거고 조합평균, 기하평균, 산술평균은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우리가 조합평균이라는 건 많이 쓰진 않습니다. 하지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은 앞으로도 굉장히 쓸 거니까 이 사실은 꼭 기억을 해두자. 그리고 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는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AB보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더 좋을 때가 많아요. 자,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뒤에 문제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8-3번입니다. 다음 부등식을 증명하라고 했어요. 앞에서 우리가 산술기하 조합평균과의 관계를 배웠는데 요 사실은 이제 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부등식의 증명 방법을 좀 볼 텐데요. 첫 번째, A가 B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 이런 관계가 있을 때 루트 A-B와 루트 A-루트 B 이 사이에 이러한 대소관계가 성립함을 증명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부등식을 증명할 때 적당히 수를 대입해서 하는 건 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 A보다 B가 크니까 A-B 양수고요. 루트 A-루트 B도 양수입니다. 그래서 양변이 양수이므로 양변을 제곱해서 비교해도 된다라고 쓰겠지.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제곱을 해보는 겁니다. 루트 A-B를 어떻게 해보고 제곱을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부등호를 쓰는 게 아니라 아직 모르니까 루트 A에서 루트 B를 뺀 것을 어떻게 해보자? 제곱을 해보자. 두 개의 차를 계산해 보겠다는 거야. 그치? 다시 한번 부등호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알기 위해서 뺀 차를 보겠다는 겁니다. 앞에 거 빼면은요 A-B가 될 거고요. 뒤에 거는 잘 보면 A 플러스 B의 마이너스 2 루트 AB가 됩니다. 여기까지 확인되죠? 자, A하고 A는 사라집니다.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B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 얼마가 되는데 2의 루트 AB가 됩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서 2배의 루트 B로 양변을 묶어낼 수가 있겠죠? 묶어내고 나면 앞에서는 뭐만 남고 마이너스 루트 B만 남고 뒤에서는 루트 A가 남으니까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라고 쓸 수 있어요. 정리됐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루트 A도 루트 B보다 크겠지. 왜? 양수니까. 즉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그리고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등호는 A랑 B랑 어떨 때? 같을 때 성립하는데 이 경우에는 A랑 미쳤나봐. 등호가 성립할 이유가 없죠. A, B는 서로 다른 수니까 A가 루트 B보다 크다는 얘기는 그냥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0보다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증명 끝이 됩니다. 자, 두 번째도 볼게요. A, B가 실수일 때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절대값 안에 A 더하기 B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보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만약에 우리가 이 절대값을 없애서 증명하려고 한다면 A, B가 양수일 때 A가 음수고 B가 양수일 때 A가 음수고 B가 양수일 때 둘 다 음수일 때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양변이 다 0이 아니 0보다 작지 않다. 즉 0 이상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제곱을 해도 대소관계가 바뀌지 않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어떻게? 항상 부등식을 증명할 때는 빼서 증명한다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건데 절대값 A 플러스 B를 어떻게 제곱을 한 걸 빼보겠습니다. 절대값 A의 제곱은 A제곱과 같고요. 더하기 2배의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니까 절대값 AB와 같고요. 절대값 B의 제곱은 B제곱과 같은데요. 자, 요쪽이 뭐냐면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전체를 제곱했죠. 그럼 그냥 제곱한 거랑 똑같으니까 여기는 가운데에 절대값이 안 붙고 이렇게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두 개의 차이를 알겠죠? 그럼 A제곱, B제곱 사라지고요. 남는 건 뭐가 되냐면 2배로 묶어내면 가로 열고 절대값 AB에서 AB를 뺀 게 되는데 우린 뭘 알고 있어? 절대값을 씌우면 항상 원래 수보다는 크거나 같죠. 그래서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요. 이 경우에는 등호가 언제 성립하느냐?
등호 성립은 언제? 절대값 A랑 그냥 AB랑 같을 때. 절대값을 씌운 거랑 안 씌운 거랑 같을 때. 다시 말하면 A와 B의 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겠죠, 그죠? 예. 그래서 기본 문제 8-3 이렇게 이제 증명이 됩니다. 자, 8-4번을 가보도록 할게요. A, B, C, D가 양수일 때 다음 부등식을 증명하시오 그랬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 그 산술기하 부등식을 이용한 어떠한 증명의 한 가지의 방법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 산술기하 부등식이 뭐였냐면 2분의 A 플러스 B는 이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였죠.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써보면 산술기하 부등식은 어떻게 기억할 수 있냐면 A와 B를 더한 것은 항상 크거나 같다 뭐보다 2배의 루트 AB보다 이렇게 다시 쓸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서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등호는 A랑 B랑 어떨 때? 같을 때 성립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1번 문제를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1번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왼쪽 괄호에서 B분의 A와 D분의 C가 더해져 있는데 위에 있는 산술기하 부등식에 의하면 얘는 2배의 루트 안에 얘 곱하기 얘니까 BD분의 AC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산술기하 부등식에 성립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오른쪽 괄호를 보면 A분의 B와 C분의 D를 더한 것은 크거나 같을 겁니다. 2배의 루트에 AC분의 BD라고요. 맞죠? 그럼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이 나타났는데 이 두 개의 식은 좌변과 우변이 각각 양수죠. 음수가 아니죠. 그죠? A, B, C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 두 식을 어떻게 해도 변변 곱해도 성립하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떤 식이 나오냐면 B분의 A에다가 D분의 C를 더하고 곱하기 A분의 B에다가 C분의 D를 더한 것은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얘네들을 곱한 거와 같은데 곱해보면은 AC 사라지고 BD 사라지니까 뭐만 남아요? 4만 남습니다. 그래서 증명이 되었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체크를 합시다. 항상 증명한 다음에 뭐 등호 성립 쪽은 체크하자 그랬지. 그럼 여기서 등호가 성립할 수가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인데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면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같고 이것도 같을 때야. 근데 산술기하 부등식에서 등호 성립 조건이 더한 두 개가 같을 테니까 이건 언제 성립하는 거냐면 B분의 A랑 누구랑 같을 때? D분의 C랑 같고 그리고 A분의 B랑 C분의 D가 같을 텐데 지금 잘 보면 얘네들이 같으면 얘네들도 같은 건 당연하니까 B분의 A와 D분의 C가 같을 때 즉 A, D는 뭐일 때? BC일 때 실제로 등호가 성립한다는 것도 체크할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문제의 경우에도 산술기하 부등식에 의하여 써보면 루트 AB, 이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 B 더하기 C는 크거나 같다, 이 루트 BC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C 더하기 A는 크거나 같다, 이 루트 CA가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좌변과 우변을 싸그리 곱해주면 A 더하기 B와 B 더하기 C와 C 더하기 A는 크거나 같다 뭐보다 8ABC가 된다는 거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고요. 이 상황에도 등호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세 개를 곱해서 얻은 거니까 세 개 모두가 등호가 성립할 때 전체도 등호가 성립할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A는 B일 때, 두 번째는 B는 C일 때, 세 번째는 C는 A일 때니까 A, B, C가 전부 다 같을 때 뭐가 등호가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제 8-4번까지 했고요. 이제 우리가 그 새로운 부등식 하나 증명한 다음에 조금 더 진행을 할 거예요. 자, 8-5번 보겠습니다. A, B, X, Y가 실수일 때 다음 부등식을 증명하라고 했는데요. 이 부등식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부등식이 바로 뒤에 있는 뭐냐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선생님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을 할 거니까 좀 열어놨습니다. 공간을. 자, 일단은 형태를 보겠습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있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있고요. 그리고 AX 더하기 BY의 제곱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라고 했는데 일단 얘의 이름이 뭐라고? 예,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생긴 구조는 뭐냐면 제곱 더하기 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 이쪽엔 뭐야? AX끼리 곱하고 BY끼리 곱하고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증명해 볼게요. 일단 1번부터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증명하라는 것은
좌변에서 우변에 어떻게 한 다음에 뺀 다음에 그것이 0보다 크거나 같은을 증명하면 되는 거죠. 자, 풀어보겠습니다. a제곱 x제곱이니까 이거 간단하게 ax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bx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더하기 ay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by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자, 이쪽 괄호를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이건 ax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by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은 더하기 얼마? 2에 ax by가 될 겁니다. 되겠죠, 여기까지? 우리 일단 ax제곱 날려버리고요. bx제곱, by제곱도 어떻게 볼 거야? 날려버릴 거예요. 그 다음에 요식을 살짝 변형을 할 건데 어떻게 변형을 할 거냐면 이걸 bx의 제곱 더하기 ay의 제곱에서 이 부분이 여기 마이너스니까 빼기인데 얘를 ax by라고 쓰지 말고 마이너스 2배에 bx 곱하기 ay라고 써도 상관없겠죠. 여러분들 이런 증명은 직접 다 해봐야 하는 겁니다. 강의를 듣는다고 실력이 늘지 않아요. 강의를 듣고 과정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완전 제곱식이죠? bx 마이너스 얼마? ay의 제곱이 되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사실을 증명을 했고요. 성립한다는 걸 증명을 했고 한 가지를 더 할 수가 있었는데 바로 등호 성립 조건을 알아냈습니다. 등호 성립 조건이 뭐야? 이 아래에서 등호가 성립할 조건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bx랑 ay가 어떨 때?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린 요걸 좀 다르게 쓸 거예요. bx는 ay라고 쓰지 않고 어떻게 쓸 거냐면 a분의 x는 b분의 y일 때라고 쓸 겁니다. 다시 말하면 a분의 x가 b분의 y일 때, a분의 x가 b분의 y일 때. 물론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 a 또는 b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필요한데요. 애초에 이 부등식에서는요, a, b가 0인 경우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a가 0이면 a가 0 집어넣어봐. 그럼 이런 식이 되는데, 그쵸? 이건 당연히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0이 아닐 때만 증명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시-주바르츠의 부등식을 증명을 했고요. 여기서의 등호 성립 조건이 뭐라고? 등호 성립 조건이 앞에 거분의 앞에 거는 뒤에 거분의 뒤에 게 성립할 때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언제 활용이 되느냐? 사실 그 교과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요 단어를 시험을 보려면 알아야 돼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럴 때 사용됩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 2일 때 3x 더하기 y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에? 2일 때 3x 더하기 y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요. 자, 그럼 이 문제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푸냐면 여러 가지 풀이가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좋아하는 풀이는 이거야, 원래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2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x, y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루트인 원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3x 플러스 y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를 k라는 실수라 두고 이 k의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거거든? 맞지? 그런데 우리가 3x 플러스 y를 뭐라고 뒀더니? k라고 뒀더니 이 식은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k와 같아지니까 여기에 있는 xy는 어떤 xy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y절편이 k인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려면 x, y는 어디에 있어야 돼? 이 위에 있어야 돼. 두 번째 조건, 요놈의 값을 k라고 부른다면 이 x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y절편이 k인 직선 위에 있어야 돼. 근데 이거일 때 얘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xy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만족하는 게 이걸 만족하니까. 다시 말하면 얘네 둘 사이에 뭐가 필요해? 교점이 필요합니다. 그 교점 xy에 대해서 이것과 이것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거고 그때 k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랬으니까 교점이 있으면서 가장 최대가 될 때는 언제냐?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면서 여기에 접할 때 그리고 최소가 될 땐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면서 여기에 접할 때니까 K값의 최대값이 바로 어디가 될 거고 여기 값이 될 거고요. K값의 최소값이 여기 값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접할 때를 찾아야 되는데 접할 때를 찾기 위해서는 직선의 방정식을 3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이라고 두고 원점까지의 거리를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이게 루트 5분의 얼마예요? 00 대입하면 절대값 K가 된단 말이지. 그럼 얘가 얼마일 때? 원의 반지름과 같을 때 어떻게 되는 거니까? 같아지는 거니까 얘네들이 접하는 순간에 K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 되고요. 따라서 최대값은 플러스 루트 10, 최소값은 마이너스 루트 10이다. 자,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야. 자, 그런데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 알아두고요. 이렇게 풀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위에서 기억한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을 이용하면 너무나 쉽게 풀 수 있는데 지금 이 아래에 있는 조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일하는 조건과 3x 플러스 y의 범위를 구하라는 것과 이 위에 있는 식을 번갈아 바라보면 우리가 이 식에다가 왠지 a에다가 3 그리고 b에다가 1을 너무나도 대입하고 싶어지죠. 그럼 이 모양이 되니까. 그래서 위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a의 3과 b를 1 대입하면 뭐가 되는 거고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크거나 같다 뭐보다 3x 플러스 y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맞죠? 그런데 얘는 10이고 얘는 뭐예요? 루트 2, 얘는 2잖아. 그래서 결국은 3x 플러스 y의 제곱이 아까 선생님이 계산을 잘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루트 5분의 아니라 루트 10이었네요. 그죠? 계산이 잘못됐다는 거 지금 깨달았네요. 뭐에서? 3x 플러스 y에서 분모에 들어갈 게 루트 10이겠네. 그치? 그런데 이미 지나갔으니까. 예.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2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 되고요. 그 얘기는 3x 죄송합니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요. 이 얘기는 3x 플러스 y의 최대값이 2 루트 5가 되고 최소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2 루트 5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훨씬 더 간결하게 구해졌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이라고 하는데 이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은 조금 일반화가 됩니다. 어떻게 일반화가 되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크거나 같다 ax 더하기 by 전체의 얼마? 제곱이 돼요. 그리고 등호는 언제 성립해? 등호 성립이 a분의 x와 b분의 y가 같을 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얘를 좀 확장을 할 건데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an의 제곱 곱하기 b1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 땡땡땡 bn의 제곱은 크거나 같다 뭐보다 a1 b1 더하기 땡땡땡 an bn 요놈의 제곱 얘도 성립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뭐냐면 a1분의 b1 이퀄 a2분의 b2 이퀄 해서 땡땡땡에서 어디까지 an분의 bn일 때 성립한다라는 게 일반적인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이에요. 요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이 왜 성립하는지에 대한 증명은 역시 여기선 다루지 않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얘기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만 기억하면 되냐면 이건 두 개잖아. 그리고 곱하고 곱하기 여기 있고 그걸 n개로 확장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한 3개짜리 정도만 기억하면 돼. 일단은요. 예. 특별히 여러분들이 뭐 자사고라든가 특목고에 다니고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매우 어렵게 내고 그리고 뭐가?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의 일반적인 형태를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라면 n개짜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3개까지만 확장하면 이 정도가 된다는 얘기야. 되겠지? 그리고 이건 a분의 x 이퀄 b분의 y 이퀄 c분의 z 이게 뭐다? 등호 성립 조건이다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되겠죠?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은 3개짜리까지는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2개짜리고요. 이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이 적용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슈바르츠 부등식을 적용하는 것은 연습을 좀 해야 될 텐데 그건 이제 문제들을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8-6번. 이건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대한 문제는 아닌데요. 산술기하 부등식에 대한 문제예요. 자, x하고 y가 둘 다 0보다 크다 그랬죠.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양수 조건 안에서 쓰이는
산술기하 부등식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쵸? 그런데 이 산술기하 부등식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냐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아까 이제 활용 얘기를 안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얘가 아니라 일단 a 플러스 b가 뭐보다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이 산술기하 부등식이죠. 그쵸?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요. a 플러스 b가 얼마일 때? 10일 때 뭐에? ab의 최대값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합이 일정한 값일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산술기하 부등식을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인데 이게 왜 그런지를 위에 거랑 잘 보면은 바로 알 수 있죠. 어떻게?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아. 2루트 ab보다. 그런데 어때요? a 플러스 b가 10으로 일정하니까 여기다 10을 대입하면 10은 얘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요. 그럼 루트 ab는 얼마가 되는 거고요? 작거나 같아지죠. 5보다. 따라서 ab는 얼마보다? 25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ab의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25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최대가 될 때는 a와 b가 같을 때니까 a 콜 b일 때 최대가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 퀘스천을 보겠습니다. 퀘스천 2.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x 더하기 x분의 4에 무슨 값을 구하여라? 최소값을 구하여라. 물론 여기서 x는 양수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두 개를 더한 것의 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잘 보니까 두 개를 곱한 게 어떤 값이에요? 일정한 값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x 더하기 x분의 4는 산술기하 부등식에 의해서 2배의 루트 x 곱하기 x분의 4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산술기하 부등식이라는 걸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보통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그래서 합이 일정할 때 뭐 곱의 최대값을 구해라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이 두 개를 곱한 게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나올 수 있는데 합이 일정할 때 곱이 일정할 때 이럴 땐 산술기하를 쓴다. 이렇게 기억하면은 여러분들 실력이 안 늘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냐면 양수일 때는 뭐를? 산술기하 부등식을 쓸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쓰이는지는 확인해 봐야 된다. 자, 해보겠습니다. xy가 양수라 그랬고요. 얘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어. 그래서 1번을 이렇게 풀 거야, 내가. 산술기하 부등식에 의하여 2x 플러스 y는 크거나 같습니다. 뭐보다? 2배의 루트 2x 곱하기 3y니까 6xy다라고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또다시 산술기하 부등식에 의해서 x분의 8 더하기 얼마는? y분의 3은 크거나 같다. 뭐라고 쓸 수 있겠어? 2 루트 xy분의 얼마? 24라고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두 개 다 성립하는 식이니까 두 개의 식을 곱해버리면 2x 플러스 3y는 그리고 x 플러스 8 더하기 y분의 3 두 개를 곱한 것은 얘네들을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을 거거든. 근데 얘네들을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루트 아래 뭐가 사라져? 루트 xy가 사라집니다. 그쵸? 그럼 앞에는 4가 되고요. 4루트 144가 되는데 이걸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48이 돼요. 그래서 최소값은 48이다. 이렇게 답을 내기 쉬운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선생님이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어떤 부등식에 대해서 부등식을 증명할 때는 등호가 성립한다면 등호가 성립할 때의 조건을 꼭 찾아보자 그랬습니다. 괜히 한 말이 아니라 얘가 48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맞는 말인데 실제로 얘의 최소값이 48이 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예요. 48보다 크거나 같은 건 맞아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게 진짜로 48이 되려면 이놈과 이놈이 같고 이놈과 이놈이 같아야 곱한 것끼리도 같아질 수 있거든요. 앞에 서 있는 얘네 둘의 식은 같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도 같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 첫 번째 식에서의 등호 성립 조건은 2x가 3y랑 같을 때고요. 두 번째 식에서의 등호 성립 조건은 x분의 8과 y분의 3이 같을 때예요. 즉 무슨 얘기야? 3x가 8y랑 같을 때입니다. 그럼 첫 번째 식에서의 등호 성립 조건과 두 번째 식에서의 등호 성립 조건이 어떠니까? 다르죠? 즉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할 수 없단 말입니다. x와 양수이면. 그래서 부등호가 성립하는 건 맞지만 각각의 등호 성립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곱한 것이 얘랑 같아질 수는 없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해결을 해야 돼. 2x 더하기 3y에다가 그 다음 곱하기 x분의 8 더하기 얼마? y분의 3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이건
먼저 계산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뭐가 되고요? 16. 이렇게 계산하면 더하기 9가 되고요. 그 다음 더하기 요 놈이 뭐냐면 x 24 곱하기 x분의 y가 되고 그 다음 더하기 뭐가 되냐면 3이 6이니까 6 곱하기 y분의 x가 됩니다. 되겠죠? 그럼 앞에 있는 건 얼만데? 요 놈은 얼마고? 25인데 지금 여기에 빨간색으로 밑줄 친 것을 보니까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x분의 y와 y분의 x가 사라지니까 일정한 값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은 산술기하 부등식에 의해서 2배의 루트 얼마? 얘 곱하기 얘니까 24 곱하기 6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얘가 24 곱하기 6이니까 얘가 얼마예요? 144가 되고요. 이쪽은 24가 되죠. 그래서 답은 25 더하기 얼마? 24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49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 올바른 결론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산술기하 부등식을 쓰는데 산술기하 부등식을 언제 쓴다라고 그 형태를 외워두는 건 되게 바보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들 정석에서 선생님이 이 강의를 할 때 너희가 스스로 이제 보기 문제 같은 거 풀면서 할 수 있는 건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 수업 쭉 듣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예, 들으면서 보기 문제 풀어보고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해야 돼요. 자, 한 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3x 더하기 2y가 10일 때 루트 3x 더하기 루트 2y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이 문제는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을 쓸 수도 있지만 산술기하로 그냥 쓰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어차피 x와 양수니까 얘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얘를 제곱해서 계산해도 되겠죠? 그래서 루트의 3x 더하기 루트의 얼마? 2y를 어떻게 해주면? 제곱을 해주면 얘는 3x 더하기 2y의 더하기 얼마? 2배의 루트 6xy가 됩니다. 그쵸? 그런데 우리가 3x 더하기 2y라는 것이 얼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얘가 10 더하기 2루트 6xy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얘의 무슨 값만 구하면 되는 거야? 최대값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목적이 뭘로 바뀐 거야? 아, 6xy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구나. 그럼 다시 우리가 여기서 산술기하 부등식을 이용하면 3x 더하기 2y는 크거나 같아요. 누구보다? 2루트 얼마보다? 6xy보다. 그런데 얘가 얼마니까? 10이니까 루트 6xy는 얼마보다 작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는 결론이 나오죠. 맞습니까? 그럼 얘가 루트 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는 10 더하기 2 곱하기 얼마보다?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 값은 얼마니까? 20이니까. 제곱한 것의 최대값이 20. 그래서 루트 씌운 것의 최대값은 루트 20이 답이 되겠네요. 그쵸? 자, 이렇게 우리가 풀 수도 있고요. 사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 수도 있냐면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이건 좀 얘기할게요. 3x 더하기 2y가 10일 때 루트 3x 더하기 루트 2y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얘가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ax 더하기 by 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x 자리에다 뭘 대입할 거냐면 루트 3x를 대입할 거고요. y 자리에다 뭐를? 루트 2y를 대입을 할 겁니다. 그리고 a와 b 자리에다가는 둘 다 얼마를? 1을 한번 대입해서 써볼게요.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돼요?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에 x가 루트 3x니까 제곱하면 3x 플러스 얼마? 2y가 되고요. 얘는 크거나 같다? 뭐가 됩니까? a가 1이고 x가 루트 3x니까 루트 3x 더하기 루트 2y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이나 이거 10이니까 산술기하 부등식이나 어떤 것을 써야 하는 문제다라고 정해져 있는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요. 얘의 최대값은 루트 20이 돼야 하겠죠. 오케이. 자, 기본 문제 8-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보면은요.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 그랬어요. 둘 다 양수란 뜻이죠? 그럼 산술기하 부등식을 쓸 수 있겠지, 그지? xy가 6이라 그랬으니까 곱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고요. 우리는 4x제곱 더하기 9y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4x제곱과 9y제곱을 어떻게 하면? 더하면 얘는 뭐가 되는데? 2배의 루트에 4x제곱 곱하기 9y제곱이 된다. 되겠지? 이렇게 될 거고 이 놈은 뭐가 돼?
자, 계산하면 36의 xy 제곱이니까 2 곱하기 6xy가 됩니다. 그런데 xy가 6으로 일정하니까 72가 되겠죠. 그래서 4x제곱 더하기, 이거는 크거나 같다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서 4x제곱 더하기 9y제곱의 최소값은 70입니다. 그런데 이때 xy 값 구하라 그랬죠. 그럼 이 70이랑 얘랑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더한 두 개가 어떨 때? 같을 때 등호가 되니까, 등호가 성립하니까 결국 4x의 제곱과 누가 같을 때? 9y의 제곱이 어떨 때? 같을 때고, 더해서 72가 돼야 되는 거니까 각각이 얼마일 때? 36이 될 때 우리가 뭐가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자, 8-7번에 2번을 한번 볼게요.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요. 그때 x 더하기 y는 4일 때 이 값의 무엇과 최소값과 이때의 xy 값 한번 구해보라고 했어요. 둘 다 0보다 크고 얘의 최소값 x 플러스 y가 4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풀 거냐면요. 그냥 산술이하 부등식을 쓰면은 안 됩니다. 왜냐면은 곱한 게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경우도 x분의 y 더하기 1이라는 것과 더하기 y분의 x분의 x 더하기 1이라는 것을 조금 바꿀 건데 일단 이걸 x분의 y 더하기 얼마? y분의 x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할 거냐면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로 바꿔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디어는 뭐냐? 이놈과 이놈을 각각을 최소값을 구해볼 거야. 1번과 2번.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보면은 1번은 이렇게 됩니다. x분의 y 더하기 y분의 x는 서로 역수관계죠? 그럼 2배의 루트. 둘의 곱이니까 x분의 y와 y분의 x의 곱.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그치? 이건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겠네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바꾸고요. 두 번째를 풀어볼 건데 이 두 번째 식은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xy분의 x 더하기 y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xy분의 x 더하기 y라는 것은 x 더하기 y가 지금 얼마니까? 4죠. 그죠? 4기 때문에 얘는 뭘로 쓸 수 있어요? xy분의 다시 4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2번도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2번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곱한 것에 무슨 값을 구해도 되고 최대값을 구해도 되는 거죠. 그럼 역시 여기서도 산술기하 부등식에 의해서 x 플러스 y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xy가 되는 건데 얘는 4로 일정하고요. 2 루트 xy가 되는 거고 그럼 루트 xy는 뭐보다? 2보다 작거나 같다. 다시 말하면 xy는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y의 최대값이 4가 됩니다. 그리고 xy의 최대값이 4란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얘의 무슨 값이? 최소값이 얼마란 얘기가 되는 거야? 1이란 얘기가 되는 거겠지.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이런 식으로 식을 변형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최소값이 얼마고? 써볼게. 1이었어요. 얘는 최소값이 얼마고? 2였어요. 그럼 얘의 최소값과 얘의 최소값을 더한 건 얼만데? 3인데 이게 3이 나오려면 여기서도 얘가 2가 되고 얘가 동시에 1이 돼야 돼요. 근데 얘가 1이기 위한 등호성립 조건은 더한 두 개가 같을 때니까 x랑 y랑 같을 때예요. 여기서 얘랑 얘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겠죠.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은 결국 x랑 y랑 같고 둘 다 얼마일 때? 2일 때가 등호가 성립할 때다.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8-7번의 2번은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적당히 식을 분리해서 두 개의 부등식을 풀면 된다. 이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자, 8-8과 8-9를 풀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중에서 넓이가 최대인 것은 정사각형임을 증명하라.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인 원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원에 내접하는 뭐라 그랬습니까? 직사각형이라 그랬으니까 직사각형을 그립시다.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3이라 그랬으니까 지름의 길이는 얼마가 될 거고요? 루트 3이라 그랬으니까 2 루트 3이 되겠죠. 우리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각 변의 길이를 하나를 뭐라고 부르고 x라고 부르고 하나를 y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린다면 문제는 다 풀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직사각형의 대각선이 원의 지름이죠. 맞죠? 직각이니까. 그쵸? 예. 원주각이 직각일 때는 지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뭘로 바뀌는 거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인 거야? 바로 10이라는 조건이 있는 거고요. 이거 1 때 넓이의
최대값이니까 xy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얘를 어떻게 하래? 증명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 해봅시다. 산술 뭐에 대해서 기하 부등식에 의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항상 크거나 같다. 뭐보다? 2xy보다. 원래는 2 루트 xy인데 이게 제곱이 들어갔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12 어떻게 된다? 2xy 맞죠? 그래서 xy는 6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xy의 최대값은 뭐가 될 것이고요? 6이 됩니다. 넓이의 최대값은 6이고요. 얘가 최대가 될 때, 다시 말하면 얘가 최대가 될 때, 이게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야? x제곱이랑 y제곱이랑 어떨 때? 같을 때니까 바로 정사각형일 때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어렵지 않죠? 이제 8-9번 보겠습니다. 자,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각각 4, 6인 직각삼각형에 빗변 위의 점 P가 있는데요. P와 빗변이 아닌 두 변 사이의 거리를 각각 A, B라고 불렀어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기에 삼각형이 있는데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얼마라고? 하나가 6이고 하나가 뭐라고? 4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위에 우리가 한 점 P를 잡을 거고요. 이 점 P에서 각각의 변에다가 뭐를 그렸어요? A하고 B를 그래서 이 변의 길이를 A, 이 변의 길이를 B라고 부른 거예요. 이 상황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죠. 자, 일단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랬으니까 이거 뭐 코시 부등식을 쓰든가 산술기하 부등식을 쓰든가 이 둘에 대한 어떤 관계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용할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요 놈이랑 지금 노란색으로 노란색으로 색칠하지 말자고 이런 건. 파란색으로 살짝 색칠할게요. 이 색칠한 두 개의 삼각형이 뭐예요? 닮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를 한번 꺼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A인데요. 요 길이가 뭐냐면 2대 3이니까 2대 3이 돼야 돼. 그래서 여기는 2분의 3A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직각삼각형은 또 꺼내보면 이 길이가 B인데 2대 3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얘는 B의 3분의 2니까 3분의 2B라고 쓸 수 있겠죠. 이해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쵸? 그래서 잘 보면은요. 이 A라는 것과 3분의 2B를 더한 게 요게 A고 요게 뭐니까? 3분의 2B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A 더하기 3분의 2B의 값이 어떨 때? 일정합니다. 4로. 1대 뭐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요 놈을 제곱을 해서 산술기하 부등식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요 문제에서는 다르게 갑시다. 얘가 3분의 2 좀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이걸 3A 더하기 2B 양변에 3 곱해서 12 1대 얘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고요. 이것은 뭐예요?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A제곱은 뭐니까? 여기를 3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2의 제곱 그리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하고 쓰면 슈바르츠 부등식에서 얘는 3A 플러스 2B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말이 되고요. 앞에 걸 계산하면 13이 되고 가로 열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될 거고요. 뒤에 거는 3A 플러스 2B가 뭐라 그랬으니까 10이라 그랬으니까 12의 제곱 140 뭐가 돼요? 4가 됩니다. 계산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네요. 선생님이. 맞겠죠 뭐.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 13분의 14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은 13분의 144가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예. 자, 요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요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풀 수도 있냐면, 이렇게 풀 수도 있긴 해요. 우리가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각각 4하고 6이라 그랬으니까, 6이라고 두고 여기를 뭐라고 두고, 예. 4라고 둔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이 직선 위에 점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를 P를 뭐라고 하면 X, Y라고 하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가 되는 거야? 바로 X절편이 4이고 Y절편이 6이 얼마니까? 직선이니까 이렇게 해서 6X 더하기 4Y가 얼마? 10이 아니라 24다. 요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면은 이쪽 바깥쪽을 제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풀고 났더니 사실 문제를 풀 것도 없네요. x제곱 더하기
이게 이제 x제곱 더하기 뭘로 바뀌는 건데 y제곱으로 바뀌는 건데 그럼 원점에서의 거리니까 여기다가 얼마? 수선을 내렸을 때 요때가 최소일 때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점에서의 거리를 구해도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문제를 푸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요 부등식 파트는요, 우리가 그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 그리고 산술기하 부등식 요거 두 가지를 좀 중요하게 배웠는데 산술기하 부등식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아주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요 단원에서만 좀 쓰일 뿐이고요. 기본적으로 절대 부등식을 어떻게 증명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